KNN 장사 20주년 기념 부울경 상생발전 포럼 첫 개최. 2019년 3월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 조직, 9월 동남권 발전협의회 출범.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은 지역발전의 혁신 리더로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지역 분권 제시, 초광역 발전을 위한 부울경의 공감대 형성, 동남권 경제블록 구축을 통한 지방주도의 경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향한 부산, 울산, 경남의 공동 대응 전략. 지방에서 제시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방자치 30주년, 지방정부의 미래 리더십. 부울경이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네, 2025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은 그동안 수도권 집중 해소와 또 지역 균형 발전의 길을 모색해 오면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되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부울경 시도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 분권의 길은 무엇인지 거듭 고민을 한 끝에 저희가 올해 주제를 정했는데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올해 포럼의 주제는 지방자치 30주년 지방정부의 미래 리더십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부울경 지방정부는 어떤 리더십으로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부울경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청사진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5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 개회사로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사는 KNN 강병중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방자치 20주년 지방정부의 미래 리더십을 주제로 열리는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박영준 부산시장님, 김두경 울산시장님, 박안수 경남도지사님, 그리고 특별 강연을 해주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님, 또 공동주최로 함께해 주신 전환 동남권 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님 감사합니다. KN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지역대 포럼은 2015년 개최 이후에 부울경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동남권 초강력 협력, 하나의 경제블록 구축 등 굵직한 담론을 이끌며 지역이 중심이 되는 국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지방자치 30주년 지방정부의 미래 리더십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지난 30년을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다가올 30주년 지방이 어떤 철학과 비전으로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갈 것인지, 그 새로운 출발점에서 서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분의 시도지사님들이 보여주실 리더십, 그리고 김태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는 특별 강연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부울경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북극 항로 개척과 같은 글로벌 도전은 우리 지역의 국가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이야기가 국가의 전략 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지혜와 담대한 리더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주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는 동남권 발전협의회 전호환 상임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2025년)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내 외빈 여러분,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은 제도의 정착과 생활 행정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분명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정, 권한, 격차, 참여의 질이라는 본질적 과제에서는 아직 미완이라는 평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비중은 1995년 21.2%에서 2023년 24.6%로 조금 늘었지만 재정 자립도는 60%대에서 50% 미만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 구조는 여전히 공고하고 수도권 집중과 인구 절벽은 지방 소멸, 나아가 국가 경제 소멸이라는 두 소멸의 현실을 우리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성찰하며 지방정부의 미래 리더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광역경제 블록이자 생활 공동체로서 산업전환, 교육개혁, 지역성장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민선 8기대로 경남, 울산, 부산의 성장과 글로벌 브랜드 가치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님께서는 우주항공청 유치와 연계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경남을 우주항공 산업 수도로 도약시키는 굳건한 기반을 구축하셨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님께서는 방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라는 역사적 성과와 함께 투자 유치 32조 돌파,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유치로 울산을 AI 산업 수도로 전환하는 큰 업적을 이뤄내셨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원도심 철도 지하화 등 도시 대전환 인프라를 패키지로 추진하시며 15분 도시 정책과 글로벌 도시 브랜드의 도약이라는 큰 성과를 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수도 선부의 시기가 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울산, 경남의 산업은 물론 금융, 물류, 관광, 문화까지 산업구조 대전환을 견인할 핵심 축입니다. 이를 중앙정부의 국가 전략과 확실히 연결해 동남권의 새로운 도약을 현실로 만들 때입니다. 동남권 임해공업 벨트는 대한민국 산업 근대화의 심장이었고 지금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플랜트, 가전 등 세계 1등 기업이 있고 숙련된 인력과 축적된 경영 노하우의 귀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집적되어 있다는 점 또한 동남권의 전략적 강점입니다. 저는 평생 대학에 몸담아온 학자로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필정하는 여러 개의 생활, 문화, 경제 블록을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의 실체를 세워야 한다고 주창해 왔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통합은 탑다운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상향식 민주 절차로 나아갈 것입니다. 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시민참여, 단계적 추진, 법
제도 정비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지역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의 여론은 통합에 대한 공감과 찬성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일시적 여론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로드맵으로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중심으로 서게 될 새로운 시대, 곧 북극항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해양공학자로서 2002년부터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조선해양기술국가선도연구센터장을 15년간 맡아왔기에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지역 간 분절된 경쟁을 넘어 연대와 통합의 전략으로 전환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입니다. 부울경이 먼저 길을 내면 대한민국의 지방이 그 길을 넓힐 것입니다. 지역의 힘이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도록 함께하신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2025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는데요. 지방정부의 리더십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전략이 한층 더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축사는 영상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우원식 대한민국 국회의장님의 영상 축사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울경 시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KNN 강병중 회장님과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두견 울산시장님, 박완수 경남도지사님, 전호환 동남권발전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은 지난 10년간 부울경 경제동맹과 지방분권,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제시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국가의제로 이끌어온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지역 언론이 보도를 넘어 지역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로 나선 KNN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역 불균형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과제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지역 교육과 의료 인프라 확충, AI 시대의 신성장 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은 대한민국 모두의 숙제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이러한 지역의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논의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이 바로 그 해답을 향한 첫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가 대한민국 지역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지방자치 또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부울경의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지 지금부터는 부울경 시도지사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미래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발표 주제는 혁신 균형 발전의 시작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부산입니다. 여러분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때 지도를 제대로 봐야 된다 하는 데서 출발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역 불균형 발전, 지역 문제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저는 수도권에 있는 엘리트들이 아직도 인식은 하고 있으나 그 실천을 제대로 하는 데에는 대단히 미흡하고 그 인식의 그런 의미에서의 깊이와 진정성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실제로 실천으로 어떻게 옮길 건가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늘 이 수도권 특히 서울 감각의 이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걸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부산을 또 이 남부권을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두바이, 로테르담 수준의 그런 어떤 해양 허브 도시로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의 지도가 달라졌을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절실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장 위협하는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지난 30년간 놓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가능성은 앞으로 해양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전호환 전 총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울경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북극 항로를 통해서 이쪽을 해양 허브로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식은 굉장히 바람직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도 다 지방 시대를 얘기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느냐의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 정말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하나를 주는 식의 떡을 나눠주는 식의 이 균형 발전 전략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거점을 만들겠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두 개의 성장축으로 확실히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정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글로벌 해양 허브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글로벌 특별도시 그 전제 조건을 다 규율하고 있는 물류, 금융, 신산업, 관광, 교육까지 그 전제 조건을 다 규율하고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통과를 안 시켜준다든지 물류 도시, 이 국제적인 물류 도시의 금융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 산업은행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합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고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 세계적인 제2의 한적항 부산항이 공항이 제대로 없어갖고 다른 해양 도시와의 경쟁에서 늘 밀리게 돼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그러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1, 2년 늦어지는 거, 3, 4년 늦어지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5년을 지금 늦춰놨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는 글로벌 해양 허브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 정말 우리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 또 특히 수도권에 있는 모든 엘리트들, 언론, 국회 그리고 학계 그리고 사법계까지 이런 어떤 인식을 절실하게 하지 않으면 모두 이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는 사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울산시장님이나 경남도지사님이나 사실 지역을 어떻게 살려야 될 건가 하는 데 대해서 정말 비전도 있고 전략도 있고 또 실천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 그것을 위한 조금만 길을 열어주고 거기에 정말 우리에게 자율성을 더 주고 정말 중앙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런 어떤 길을 조금만 터주면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데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수도권의 서울 감각, 강남 감각을 갖고 있는 엘리트들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저는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싶고 진정성을 갖고 정합성을 갖는 글로벌 해양 허브, 해양 수도 부산 전략을 펴야 된다. 부산은 실제로 이 잠재력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세계 2위의 환적항을 갖고 있고 7위의 컨테이너항을 갖고 있고 또 이곳의 이 아름다운 자연과 정주 여건은 사람과 기업과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루었던 이 산업화 시대에는 부울경이 우리나라 GDP의 40%를 차지했고 그 시대에는 이
서울이 수도였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준수도로서의 기능을 부울경이 했던 것이죠. IT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히려 도움과 인재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모든 게 수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청년들의 78%가 수도권 인구를 지역 청년 수도권 인구 증가의 78%가 지방의 청년이 올라가서 메꾼 것입니다. 그 지방의 청년이 행복해졌냐?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이 그 도시의 청년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보면 그 삶의 질 만족도에서 제일 떨어지는 데가 수도권 도시들이에요. 인천, 서울, 부산이 청년 삶의 질 만족도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청년들도 서울로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줄긴 했지만 이게 왜 그러냐? 이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정말 이 목적의식적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이 블랙홀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희의 안간힘은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경남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부산만 하더라도 지난 4년간 저희가 기업 투자 유치를 22배를 더 했고 또 고용률도 제가 2021년 시장이 됐는데 그때보다 지금 고용률이 5% 올랐습니다. 63% 지금 68%를 넘어섰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국 특광역시에서 늘 꼴찌였는데 저희가 전국 3위까지 됐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의 잠재력을 살리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해외 관광객이 한 번도 300만이 넘은 적이 없었는데 해외 관광객이 금년에 370만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월에 이미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부산이 그만큼 매력이 있는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부산을 찾은 해외 관광객들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트립닷컴에서 한 겁니다만은 아시아 8개 대도시 중에 우리가 2위입니다. 금년에 부산을 찾은 전국 여름철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가 관광 특화 지역인 강원과 제주를 누르고 1등을 했습니다. 대도시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산이 물류를 보나 삶의 질을 보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여러 측면에서 이런 어떤 새로운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어디서 더 뻗어나가게 하고 찾아야 될 건가?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이 중앙정부의 큰 인식 전환과 패러다임,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떡을 조금 나눠주는 식의 균형 발전이 아니라 확실한 여기를 대한민국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해양 허브, 해양 수도로서 만들겠다는 확실한 인식입니다. 해수부만 내려와서 됩니까? 해수부 내려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 저희로서는 반기는 일이고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해수부가 세종시 있으나 서울 있으나 부산 있으나 하는 기능이 똑같은 그런 해수부는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해수부가 내려오려면 적어도 에너지, 조선, 해양 플랜트, 해양 레저 이런 것까지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해수부 기능이 강화돼야 되고 관련 공공기관이나 이 그 싱크탱크들 이미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결집을 해야 되고 해운 물류 대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해양 관련 기업들이 여기 오게 만들고 또 오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이건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북한 일원에 이런 어떤 거대한 해양 클러스터를 결집을 시키려고 해운 물류 대기업, 해양 공공기관 그리고 해사법원 그리고 해양 금융기관 관련된 금융기관 이런 것들을 다 결집한 그런 어떤 거대한 해양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제가 되는 것이 부산을 적어도 그런 해양 도시로서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를 만들려면 큰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규제 샌드박스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에요. 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 안 시켜주면서 부산을 글로벌 해양 허브로 만들겠다? 빈소리입니다. 자가당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가덕도 신공항에서부터 지금 산업은행 이전에서부터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까지 목소리를 저는 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진정성 있는 해양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북극 항로 이게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적극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김태우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겠지만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북극 항로를 준비하는데 아주 좋은 계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해야 될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부터 세빙선부터 시작해서 북극 항로를 탐지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부터 시작해서 해양 빅데이터 산업부터 시작해서 해양 AI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로 경쟁을 하는 그 초입의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크게 보면 저희가 산업 혁신을 해야 되고요. 공간 혁신을 해야 되고 인재 혁신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해양 허브로 우리 부산을 만들면서 북극 항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그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혁신의 계획들이 필요하고 이미 부산시는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산업 혁신입니다. 이 글로벌 해양 허브로 우리가 만든다고 할 때 첨단 기술과 특히 이 AI 시대에 그런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해양 산업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거기에서 첨단 그 기업들을 혁신 기업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CES의 이 그 금년에 6개의 우리 부산 창업 기업들이 그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내년 1월에 열리는 라스베가스의 CES에서 우리 부산 기업이 무려 13개를 혁신상을 받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상당수가 이 해양 관련 혁신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는 베스트 상을 받았어요.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키워내야 됩니다. 해양 관련 혁신 기업들. 우리가 지금 해양 데이터 이 위성도 민간 기업으로는 우리가 제일 처음 쏘게 되는데 26년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해양 관련 혁신 기업들을 계속 확산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을 그 뒷받침해 주는 것은 우리 부산의 인재입니다. 인재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미 부산은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사실은 지방 정부와 부산의 대학들과 부산의 기업들이 함께 먹고 사는 체제, 수평적인 협력과 상생 체계를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에 우리가 제일 먼저 했고 정부 정책으로 받았고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관련 인재 혁신은 또 인재 양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연구 개발 기능의 강화는 부산이 다른 도시보다 가장 특화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미 부산의 조선 3사의 R&D 센터도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 못지않게 많은 기능들을 가진 그 이 R&D 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여기에 가져오려면 바로 대학들이 그런 쪽으로 특성화하고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고 그 속에서 인재 양성을 하고 또 그 관련된 북극 항로 내지는 해양 허브로서 다양한 해양 산업 또 에너지 또 이런 AI 관련해 갖고 저희가 그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울경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의 리더십은 우리 부울경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비전과 전략과 또 그 비전과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 방법을 제일 잘 압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제는 오늘 이게 지방자치단체라고 안 쓰고 지방정부라고 쓴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진일보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정부입니다. 정부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권한을 또 그 자율성을 지방정부에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하고 새 정부도 그런 어떤 진정성 있고 정합성 있는 지역균형 발전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울산광역시가 그리는 미래를 만나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발표 주제는 AI 대전환 시대에 울산이 설계한 미래입니다.
여러분, 김두겸 울산관영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수도, AI수도, 울산광역시장 김덕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자치 30주년 참으로 의미 있는 해에 지방정부 미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런 귀한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30년 동안 우리 지방정부가 적지 않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면서 이미 성숙된 그런 지방정부가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우리 박영준 시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진정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못하도록 수행하기는 부족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중앙에 너무 집중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의 차이는 이 정부와 소리 들으려면 조세권, 공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 공권력을 갖고 있지만 조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세권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진정한 지방정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지금 이 지방과 지방세와 또 국세의 비율이 아까 참고해 보는 뭐 7대3 이래 나오지만은 현재는 8대2입니다. 굉장히 기울어지는 운동량입니다. 또 지방교부세를 보더라도 19.24%입니다. 이게 20년 동안 그대로 갑니다. 지방소비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방의 재정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중앙정부에서 좀 많이 권한을 이양을 해줘야 진정 지방정부가 지역이 살아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지방이 30주년을 되면서 많이 성숙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국토이용권이라든지 자치 입법권이라든지 자치 행정권이라든지 조세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가 살아남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조석기 정부에서도 말만 붕 끊고 지방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 잘 산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진정적으로 이러한 실행들이 옮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방정부 미래 리더십, 그러면 우리 지방이 주체가 되고 앞으로 30주년 어떻게 30년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 리더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상계 시도가 다 같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미래 30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부산에 들으면 늘 노인가 바다 이런데 아까 발표해 보면은 정말 그 경제 지표에도 나왔듯이 부산이 너무너무 발전을 하고 도약을 하고 있는 것에서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수 지사님께서도 방위산업이라든지 또 원전이라든지 항공이나 이런 거, 또 해양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남이 정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경이 잘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를 높이는데 심장 엔진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부산대 총장님께서 부산 경남 그 행정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시작해서 경제동맹으로 저희들 맺고 있는데 부산 경남 지금 행정 통합하는 것은 뭐 저는 뭐 찬성이고 주민투표를 한다니까 뭐 호응을 하겠습니다만, 울산은 이 규모의 경제가 바가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 통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우리도 좀 덩발 키우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췄을 때 그때 나란히 행정 통합을 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그냥 협력 후통합 쪽으로 울산시의 그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정부 미래 리더십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리더십이 뭐냐? 바로 선택과 실행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그런 선택을 하면은 실행을 지금 옮기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실행을 옮기는 울산이 앞으로 울산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은 1962년도에 국가공업지구 제1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울산이 젊은 도시, 부자 도시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울산도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대로 어렵습니다. 아까 김태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석유 사업이 잘 돼가느냐고. 요즘은 과거에는 산유국이 석유만 팔아먹는데 요즘은 이 산유국이 자기들이 정유도 하고 각종 화학 제품을 만드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과와 하는 무슨 경쟁이 있고 인도나 중국 같은 건 저임금인데 우리나라는 고임금입니다. 이게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산이 총체적인 산업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 그래서 울산도 그렇게 잘 나가는 울산도 물론 이제 수치상보 GRDP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1위입니다. 세계를 지금 한 3위 정도 GRDP가 8만 2천이 넘으니까 그렇지만 전체 규모는 적지 않습니다. 인구가 이제 120만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울산의 위기가 지금 도래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 인재들, 젊은 인재들이 서울로 넘어갑니다. 수도권을 넘어 몰립니다. 아까 부창시장 그런 말씀을 주시던데 인재 유출이 성장 동력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이제 저 어느 시골의 지방이 아닌 울산이나 부울경 똑같이 이런 대도시에도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와 있다. 그래서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길을 모색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위기를 기회를 삼기 위해서는 울산에는 여러 가지 전략을 쓰였습니다. 제일 큰 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그런데 돈을 누가 버느냐? 기업에서 버립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는 겁니다. 일자리 있고 기업이 있어야 세금을 받고 세금으로부터 각종 국민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기업 정책으로 울산이 견지하고 그 정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 돈 벌려면은 초기에 투자하고 뭘 하려면은 뭐 좀 돈이 돼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 일반 땅을 친다면 땅이 비싸가 그 공장 짓겠습니까? 울산에는 4번이 약 25%가 그린벨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딱 그린벨트가 되어 있는데 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국토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풀어서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땅값이 있으니까 초기에 투자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습니까? 이랬듯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정책들이 우리 행정 위주가 아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업의 시각에서 저희들 이 행정력을 다 발휘를 했습니다. 우선 기업하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고임금 조건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형 광역 비자를 정부에서만 외국인 권료자라는 비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울산에서 시장 명의로 광역 비자를 발급해서 아무래도 조금 또 3D 업종인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광역 비자로 외국인을 데려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인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부산시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골로칼이라든지 또 노바투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인재들을 적기에 아예 맞춤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학문을 배웠다가 기업 한번 새로 배우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필요한 학과를 만들고 그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이 원스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은 환경평가하고 각종 건축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약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아예 기업 투자 유치하겠다면 기업의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2명, 3명씩 파견해가 우리 공직자가 모든 인허가 문제, 재반사항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걸리는 걸 10개월 만에 다 인허가를 냈습니다. 빨리 내주는 게 기업의 경쟁력이고 어제 하루 자고 나면은 한 세대를 지나갈 만큼 시대 흐름이 가파른데 한 2, 3년 단축을 해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그 기업이 이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이 기업 위주의 실행을 옮겼던 도시가 울산이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기업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울산이 그동안 했느냐? 앞서 말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꽃밭을 좀 조성을 하자. 기업의 가장 큰 윤리는 이윤 추구입니다. 돈이 돼야 오는 겁니다. 시장이 아무리 오락해도 안 옵니다. 그럼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자. 그 환경 어떻게 했느냐? 꽃밭에 꽃을 떡 심어 놓으면은 자연적으로 벌들이 날라옵니다. 벌이 오는 데는 꿀이 많습니다. 그러한 기업의 환경을 울산시는 만들어냈다. 그 기업이 있어야 뭐 여러 가지 기업은 성장 혁신도 있을 것이고 또 청년들 일자리가 있을 것이고 일자리가 넘치고 뭐 해야 도시가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꽃밭을 만들어서 기업 유치를 했다. 그 중심에 지금 산업의 대전환이 있는데 그 산업의 그 중심에 AI 데이터 센터까지도 울산이 유치를 하고 AI 수도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AI 현재 AI는 SK하고 아마존하고 한 7조 원, 7조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기공식을 하고 한참 지금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100조에서 한 140조 정도를 목표로 지금 새로운 부집 찾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아시아 AI 허브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AI 집접 단지들을 왜 울산에 왔을까? 왜 울산이 다른 지역 천지인데 지금 수도권은 다소비 전력 산업들인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전력이 안전제로 공급하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 이전 대상 중에도 왜 울산이었을까? 우리 울산은 안전적 전력 공급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102% 정도 되는데 아마 내년 초에 정도 되면은 238% 정도 원전 3, 4호기가 가동이 되면 그럴 거고 2030년 되면은 우리 해상 풍력, 바이오, 뭐 태양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포함한다면은 303% 정도 되는 이 전력 자립도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가 울산입니다. 그래서 이 다소비 전력 산업인 이런 데이터 센터가 울산에 안전적인 전력 공급망 때문에 오게 돼 있다. 올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 제일 큰 게 뭐냐? 산업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60년 동안 대한민국 성장 역할, 엔진 역할을 했던 게 울산인데 이 데이터 센터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느 지역에도 그런 소중한 자원이 있는 것은 울산밖에 없습니다. 60년 동안 공장을 하면서 각종 데이터들이 울산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울산이다. 그래서 울산이 AI 데이터 센터 1차로 HK하고 좀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울산이 늘 내세우는 신속한 인허가 이것도 한 2년 걸릴 걸 3개월 만에 인허가를 냈습니다. 급속도로 인허가를 내가 아마존하고 좀 했는데 지금은 지금 맛배기입니다. 한 7조 정도 되는 거는 향후 저희들이 한 100조에서 140조 되면은 울산은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산업의 대전환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울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수중 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수심 한 20m 정도 되는데 그 수중 도시 만들면서 이번에 뭘 하느냐? 수중 데이터 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단지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 하려면은 전력이 소요되는 게 열을 식히기 위해서 전력이 소모가 되는데 자연 냉각 바닷물은 동해의 바닷물이니까 자연 냉각이 운영비 한 40% 정도 절감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수중 데이터 센터 이거 역시 울산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만큼은 울산이 한다고 지금 예산까지 일부가 책정이 처음으로 됐습니다. 이 정부에서 말하는 3대 AI 강국 그 울산이 출발점이 되고 실행하는 그런 지역으로 될 것입니다. 이 산업수도 AI를 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우리 60년 동안 데이터가 축적되는 그런 부분 또 앞으로 우리 울산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모든 이 국가가 하는 실정센터를 지금 울산이 갖고 있습니다. UAM 같은 것도 국가 실정센터가 울산에 와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에 대한 그 실정센터도
지금 국가실정센터가 울산에 와 있습니다. 이렇듯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조, 이런 검정, 테스트베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울산이 지금 선점을 하고 열심히 한 걸음씩 두벅두벅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울산에서 배운 우리 인재들이 AI 아까 말하는 뭐 라이저라든지 또 글루칼이라든지 노바투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아무리 AI가 발전을 하더라도 주체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인재를 육성하는 것, 또 그 기업이 필요한 그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배운 AI 인재들이 울산 AI 수도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에도 울산이 지금 주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소버린 AI 직접 단지가 있습니다. 이제 울산형 소버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AI라든지 스마트라든지 뭐 이런 모든 부분이 중앙집권 수도권에 많이 쏠려져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울산 중심으로 한번 새로운 전략을 짜보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산업 현장이 우리가 딱 맞추는 그렇게 자주형 AI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하고, 산업 기반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기업 지원 같은 거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다. AI 이런 기술을 우리 스스로 갖지 못하면은 AI 이 주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놔라, 다른 데 좀 배워오면 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기술 안보에 대한 관감이다. 남에게 배워가고 하는 거는 그 안보 측면, 우리가 기술을 보유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호하면서 육성시키는 부분까지도 주권과 보호의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울산 소버린 AI는 울산형으로 한번 만들어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집접 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울산에는 앞으로 UAM, 그렇게 지금 현대자동차가 지금 싱가포르라든지 뭐 서울 쪽에 원래 UAM 실증센터라든지 그런 기구들을 가게 됐는데, 현대자동차가 뭐 울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나눴고 정부하고도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UAM, 또 울산에는 이런 하늘나는 KUM이라든지 또 바다에서는 스마트 선박, 그럼 자율 선박이 지금 울산의 모든 뭐 통합, 물류 이런 부분이 울산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이게 조선 산업의 핵심이 울산인데, 그 지금 하늘에는 UAM이고 바다에는 그 자율 선박이고, 또 도로에는 지금 주행하고 있는 수스템이라든지 자율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스마트 시티 울산에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이 AI가 스마트 시티 하려면은 에너지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 흐름은 어떤 건지, 안전이라는 환경이 지금 어떤 건지 이런 걸 AI가 실시간으로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하면은 굉장히 최적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 스마트 시티를 위한 울산에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게 이 도시 전체가 산업이 산업, 또 이런 부분을 도시 전체가 AI 기능으로 쾌적하고 실제로 정지의식 또 체감 행복을 느끼는 그런 도시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가 지속 가능하려면은 산업, AI,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결국 이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소소한 재미가 없으면은 만족도가 없습니다. 그 도시의 완성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랑거리가 좀 있습니다. 공업도시니까 공해가 심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울산의 대기 환경이 8년 연속 환경부 대기 환경이 광역시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울산입니다. 또 정원이 산림청이 발표한 7년 연속으로 도시 숲이 도시 내에 정원이 가장 많은 곳이가 울산입니다. 또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주변 자연 환경 만족도가 우리 전 시도 17개 중에서도 울산이 1위를 했습니다. 울산 자랑거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도 중요하지만 산업의 정의를 한번 수놓자, 자연과 환경,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꿀잼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게 우리 울산의 투테레비 정책들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유네스코 등재도 됐고 28년도에는 국제정원 박람회도 우리 개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울산은 산업 수도, AI 수도, 정원 수도, 사람들이 가장
쾌적하고 체감 행복을 느끼는 그런 도시로 울산이 만들어가는 것이 지속 가능성 있는 울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부울경은 함께 동방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울산도 그 길에 늘 함께하고 동참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경상남도의 발표 주제는 지방자치 30년 경남의 과제와 미래 비전입니다. 여러분,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4년 동안 도지사를 하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고 지금 4년 동안 하면서 제가 다 이루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경남이 해결해야 될 과제나 비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외국에 나가보면 요즘 뭐 K-열풍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K-푸드, K-팝, K-드라마,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와보면 우리 정치 사회를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는 다른 거는 좋은데 K-스피릿이 뭐냐,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정신은 이순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째는 공직자로서 본분과 책임을 다한 정신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가 맡았던 책임을 다했던 장군이죠. 그리고 애민 정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공후사입니다. 자기의 사적인 이익이나 자기의 파벌의 이익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익에 충실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은 이순신 장군의 공익우선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자기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든 임명직 공직자든 자기에게 국민이 맡긴 책임과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정파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은 공익우선의 정신,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공직자의 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지사를 맡은 4년 전 우리 경남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도지사도 2년 동안 공백이었고 우리 경남의 경제도 조선산업이 무너지면서 전국의 경제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였고 경제 성장률이 전국 꼴찌였습니다. 고용률도 거의 하위 수준이었고 실업률이나 청년 유출률은 전국의 1등이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돼서 고민한 것은 도민들이 나에게 도지사로 오는 책임을 맡기고 뽑아주었는데 내가 도지사로 4년 동안 뭘 할 것이냐 고민했습니다. 저는 제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흐트린 도정을 먼저 추스려야 되겠다. 일하는 도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무너진 경남의 경제 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세 번째는 우리 도민들 살림, 특히 어려운 우리 도민들의 민생, 복지를 좀 챙겨야 되겠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목적으로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경제와 복지를 최고의 슬로건으로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4년 이후에 우리가 경남 도정을 저는 참 우리 공직자들 많이 좀 압박했습니다. 일을 좀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경남 도정은 청렴도나 투자 유치, 국비 확보, 채무 감소 이제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도청 공직자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도청이 되었다. 이제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섰다고 저는 우리 도정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경남의 경제입니다. 이번에 무역수지 발표가 있었는데
40억 불 10월 달에 무역 수지 흑자입니다. 전국 무역 수지 흑자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제가 2022년 7월에 임명됐는데 10월 이후에 37개월 무역 수지 흑자입니다. 고용률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 최저치입니다. 도민의 복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도민의 연금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우리 제조업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60세 퇴직해가지고 65세 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기를 좀 메워주자 연금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노인들, 청년들 대중교통비 환급시켜주자 경남 패스 실시했습니다. 희망지원금 동행로는 제가 라이더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라이더 중에 한 분이 자기네 신용이 불량이 돼서 돈 10만 원도 어디 가서 빌릴 데가 없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제가 150만 원까지 신용 없이 담보 없이 빌려주는 제도를 도가 시행을 했고 희망지원금은 살아가다가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정들에게 300만 원까지 생계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아침을 못 먹는 근로자들이 많다고 해서 노동자들에게 아침에 식사를 대접해주는 그런 아침 식사 지원 사업이라든지 제가 어느 인터뷰에 나가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왔습니다. 맞벌이 하는데 방학 중에 아이들 급식 좀 해달라고 제가 방학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뺑뺑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우리 경남에서 24시간 병원 전원 조정을 해줍니다. 이 보건 관계자하고 119 관계자가 함께 근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조그마한 살림을 챙기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가 인프라 부분인데요. 앞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우주항공청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남해안 섬연결 국도 이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거제 부산서 가려고 하면 거제까지는 거가대교 연결되어 있는데 거제에서 통영에서 사천, 사천에서 남해에서 여수, 남해에서 여수는 지금 터널을 뚫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제에서 남해까지는 섬연결 도로가 없습니다. 이걸 저희들은 부산서 여수까지 152km를 국도로 확정지었습니다. 국가가 국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죠. 앞으로 물론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남해안에 제가 세계적인 관광 거점을 한 2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거제의 기업혁신파크 민자까지 포함해서 1조 5천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통영은 한국형 칸쿤 조성 사업에 해양수산부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민자 사업까지 1조 1천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제 2개를 정말 제대로 된 남해안의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제 토영 김해 밀양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저희들이 가장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2분 시장님께서 발표하셨듯이 경제동맹을 통해서 불경 광역철도도 예타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 문제에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교육은 교육청 업무라고 그냥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청년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육까지 교육청에서 하지만은 그 위에 그 젊은 아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챙기자. 경남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경남에도 당신이 인생을 실현할 수 있고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자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이 그 창남에 있는데 역대 시도지사들이 2개를 통합하는 것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못했는데 저는 이 2개 대학을 국립창원대하고 합해서 이제는 도비를 안 들이고 국비로서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해냈습니다. 걸퀄 대학이나 라이즈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청년꿈 아카데미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야 경남에도 훌륭한 일자리가 있다. 경남에도 당신 선배들 뭐 창업도 하고 농업 분야도 있고 제조업이나 공직자로서 참 인생을 성공적으로 끌어가는 성공시킨 선배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경남에서 네 꿈을 실현하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번에 서울 신입대까지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야, 경남이 이 살만한 곳이고 일자리도 제대로 되어 있다, 환경도 좋다, 이걸 알리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저희들이 이 도정평가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도정 운영평가도 많이 높아졌고 우리 도민들 생활 만족도도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도정 관심도도 과거에는 뭐 도정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습니다만 지금 관심도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때까지 했던 거 자랑만 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 경남이 정말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도지사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은 이 부분은 해결을 못했는데, 많은 부분을 해결 못했지만 그 해결 못한 부분 중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경남이 과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에 가면 각종 조세 감면이라든지 투자 유치의 메리트가, 그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저는 우리 경남도 전체 제조업의 본산이고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 경남을 완전히 기업 활동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세나 규제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해서 경남에 가면 모든 기업이 경영을 자유롭게 규제 없이 투자에도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이는 뭐 저희들이 이미 경남연구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다 만들었고 특별법까지, 법안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꼭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가 저는 남해안을 이순신의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활동했던 곳이 우리 경남, 전남, 남해안이기 때문에 앞에서 북극항로 중심지 이야기하셨는데 이 북극항로가 개발되면 비용이 40%, 거리는 거의 절반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남반부로 수에즈 운하나 다른 쪽으로 돌아서 가던 물동량이 전부 북반부로 다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정말 하나의 중심 기지, 중간 기착지가 되어서 북극항로의 중심지로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순신의 바다 남해안은 이순신의 정신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순신의 정신을 가지고 엑스포, 글로벌 엑스포도 부산 전남과 같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 분야의 거점 도시로, 거점 지역으로, 또 물류 조선업의 중심지로 남해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남해안이 관광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관광과 물류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반드시 이순신의 바다 남해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는 경남만의 과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경남의 산업 구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도 많이 있어요. 기업들은 인력을 못 구해서 난리고 대학교 졸업한 애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는 그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의 산업 구조를 다원화시켜야 되겠다. AI 산업의 육성 이야기했는데요. 앞에 두 분 AI 산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AI 산업에 대해서 우리 경남은 AI 산업 분야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는 피지컬 AI 쪽에 특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가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첫 과제로 선택이 돼서 이번에 정부가 1조 3천억을 예타 없이 전국의 AI 지원 사업 중에 유일하게 경남은 지방비 부담 없이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젠슨 황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지컬 AI 분야는 앞으로 물류와 제조를 기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장 규모는 50조 불에 달할 것이다. 50조 불을 한국 돈으로 하면 7경입니다. 1경이 만조입니다. 그럼 7만 조가 되겠죠. 그 피지컬 AI 분야를 저희들은 특화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를 다원화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인데 저희는 문화 콘텐츠 분야에 특화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문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김해에다가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돼서 어쨌든 경남의 산업 구조를 다원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젊은 여성들도 우리 경남에서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 세 번째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오늘 부산시장님과 울산시장님 같이 계시는데 이제 부울경이 상생과 공동 전략으로 이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 가야 된다. 뭐 지금도 경제 동맹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 사업들, 광역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갈등과 경쟁보다는 상생과 협치로 또 지금은 행정적인 협조 체제만 구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부울경의 지도자들이 행정기관만 통합하고 협치를 하도록 할 게 아니고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상공계는 상공계대로 부울경,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부울경,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부울경 합해서 말만 할 게 아니고 자꾸 통합하라 할 게 아니고 먼저 이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고 같이 협치를 해 나가고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갖출 때 궁극적으로 부울경이 하나로 행정 통합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네 가지 사업은 우리 경남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고 경남이 가야 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경남이 마지막으로 부산 울산과 함께 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중심지로 새 경남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 경남의 희망이요 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의 시도지사님들의 주제 발표를 이제 들으면서 부울경이 갖고 있는 각각의 특징과 전략들이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부울경이 하나로 힘을 합친다면 지방정부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역할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울경만의 또 특별한 특화된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요즘 문명사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북극항로 개척입니다. 부울경을 기점으로 하는 북극항로는 글로벌 해양 허브로서 부울경이 글로벌 경제 블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북극항로의 중요성 그리고 미래의 비전, 부울경의 역할 등에 대해서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실 분을 저희가 또 귀하게 모셨습니다. 현 정부의 북극항로 멘토로 불리시는 분이시죠. 서울대학교 김태유 명예교수님의 특별 강연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대한민국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온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그런데 우리가 통상 운명하면 정해진 길입니다. 발버둥 쳐도 벗어나기 힘든 정해진 길. 그래서 나쁜 운명을 저주 이렇게 부르고 좋은 운명을 축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운명을 타고났나? 우리 한민족은 어떤 운명하에서 살아왔나? 왜 우리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문명사를 공부하면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연안국의 운명이죠. 여러분, 서유럽 역사는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100년 전쟁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가 16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쟁터가 프랑스였습니다. 영국이 아니고. 프랑스는 영국의 반밖에 안 되는 나라고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왜 프랑스가 영국의 침략을 받았는가? 그 이유는 영국은 섬나라라 100% 해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랑스는 연안국이라 해군은 20-30%, 육군이 7-80%. 그러니까
영국 해군이 프랑스로 쳐들어와서 조금 싸우다가 안 되면 돌아가고 안 되면 돌아가는데 프랑스 해군력으로는 도보 해협을 건널 수 없다. 그래서 섬나라와 연안국이 있으면 연안국이 섬나라의 침략을 받는 것이 지정학적 운명이구나. 이걸 알아냈는데 프랑스 뒤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보다 작은 나라예요. 근데 세계 1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했어요. 2차 대전 때 또 침략했어요. 어떻게 독일은 작은 나라가 큰 프랑스를 침략하지? 그 이유는 독일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옆에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 나라들을 병합해서 힘이 세지면 연안국 쪽으로 쳐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안국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섬나라나 내륙국의 침략을 받기 굉장히 쉬운 구조로 돼 있다. 그런데 다행히 유럽은 국가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침략받을 때 다른 데서 원조를 받고 교류할 수 있는 원교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연안국으로 영국과 독일의 침략은 받았지만은 원교와 근공이 균형을 잡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볼 것 같으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일본은 한국보다 섬나라지만 더 큰 나라입니다. 인구도 많고 군대도 많고 15만 대군이 밀려왔는데 조선 군대는 4만 8천 명밖에 없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대륙은 한번 통일되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중국이 96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유럽 대륙 전체가 50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나라 일본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동북아 대륙이 통일된 중국 이 사이에서 우리 조상들이 무능하고 우리 민족이 약소민족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정학적 불리함 때문에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우리는 근공의 대상인 일본과 근공의 대상인 중국 외에 원교를 할 나라조차도 존재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정학적 운명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안국의 저주에서부터 강소국의 축복으로 그리고 강대국의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 한미러의 합종이다. 그리고 한중일의 경쟁을 기획하고 한미러의 원교 보완 이것을 기획하면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균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문명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평생 연구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각자도생 시대. 미국만큼 관대한 정복자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관대하지도 그렇게 너그럽지도 않습니다. 각자도생의 시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극동 방위선의 근간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알류산 열도로부터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상당히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레버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것뿐이냐? 중국은 대국 굴기를 시도하고 전랑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정책은 아주 일방적입니다. 좋을 때도 일방적이었고 나쁠 때도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드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롯데마트 100여 개 있던 거 폭도들이 다 때려 부쉈는데 중국 공안이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한한령 너무나 잘 아시죠? 중국의 이런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레버리지가 있느냐?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주변에 뭐가 있죠? 지금 일본에 극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여자 아베라고 부르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들어섰고 지금 유신회라고 하는 극우 정당하고 연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너무너무 잘해줬죠. 후쿠시마 오염수, 핵 오염수 방출하는데 우리가 그거 항의도 안 하고 전부 눈 감아주고 우리가 과거의 역사 묻지 않겠다. 그런데 그동안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군마현에 있던 한인 징용 위령비 굴삭기로 다 때려 부숴서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문서에 교육문서, 군사문서, 독도, 다케시마는 일본 땅 이거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록하고 이럴 때 우리 강제노동 이 기록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 일본 우익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 이것도 아주 일방적입니다. 아베는 같지만은 아베의 망령은 지금도 날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레버리가 있느냐?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3대 위기입니다. 자, 위기만 있고 기회가 없다면 우리가 위기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위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3대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어느 것이 진정한 기회인지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오래된 이웃입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를 처음 만났을 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한국과 중국은 상품 경합도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다 뺏겼습니다. 조선시장 70% 가져갔습니다. K배터리, 중국 배터리한테 이제는 아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그 중에서도 오직 D램 메모리 일부에서 박빙의 위위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 경쟁이 승자와 패자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중국은 우리와 근공의 대상이었지만은 지금의 중국은 우리와 경쟁의 대상이다. 자, 두 번째로 한일 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본 우익들은 한국은 일본의 이익선이다,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중 경합도가 제일 높기 전에 한일 상품 경합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도 치열한 경쟁 관계고, 과거에는 근공 관계였고 지금은 경쟁 관계다. 이것이 기회가 될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니, 한중일은 이사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웃인데 한중일의 연행은 불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이유식, 유럽식 산업 내 분업으로 경쟁 관계를 보완 관계로 바꾸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럽에서 EU가 발족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힘 있는 나라 독일과 프랑스가 이것을 협력해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죠. 그 다음 큰 나라가 일본이죠. 중국과 일본이 함께 시작하지 않는 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한중일의 연행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결정에 달려 있다. 이거를 한국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러시아는 어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전쟁을 해서 지금 사상자 수가 100만 명을 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는 러시아는 유럽국으로서 유럽과의 관계 개선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로 동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아시아로 오면 어떻게 되냐? 러시아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국토가 1700만 평방킬로미터, 미국이 100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미국의 2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땅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원자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 수출 여력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출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도 러시아 우라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곡식 수출 여력이 엄청납니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철저한 보완 관계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러시아가 하나도 없어요. 러시아는 세탁기도 잘못 만들고 TV도 잘못 만들고 자동차도 잘못 만들고, 그러나 우리가 없는 것은 러시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석유, 가스, 곡식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철저한 보완 관계다. 어디서도 경쟁하지 않는다. 이것을 시쳇말로 찰떡궁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의 러시아는 유럽 국가로 너무 멀어서 우리와 원교 관계가 될 수 없었는데, 지금의 러시아는 우리와 원교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가장 원교에 적합한 상대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의 강소국으로 산업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이 주도한, 레건 대통령이 주도한 플라자 합의입니다. 레건 대통령이 5개국, 선진 5개국 재무장관을 플라자 호텔에 불러 모아놓고
일본 경제가 너무너무 도미네이트하기 때문에, 약진하기 때문에, 세계 20대 기업 중에 16개가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동반 성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본 이엔을 2배로 올렸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수출하던 1만 불짜리 차가 2만 불이 됐습니다. 일본이 수출하던 반도체 값이 2배 올랐어요. 그 바람에 가장 큰 혜택을 크게 본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와 삼성반도체입니다. 플라자 합의가 없었던들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도 삼성반도체도 현대 위상을 반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8년 전에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으로 들어서 중국을 포위하고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으로, 기술로. 그리고 바이든이 이어받아서 또 중국을 포위했고 지금 트럼프가 다시 또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자 합의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은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 경제가 완전히 중국 경제에 의해서 예속되지 않고 그래도 반도체에서 박빙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상당한 보완관계다. 물론 실질적인 보완관계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미국의 원천 기술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미국의 원천 기술 없이는 전력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관계는 일부 품목에서 경쟁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상당한 부분 보완관계다. 안보에 있어서도 보완관계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은 태평양 건너 있던 나라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원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보완 관계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한미 보완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가지고 강대국의 패권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 그리스에 스파르타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아테네가 커 나오니까 도전을 막기 위해서 미리 쳤다. 그래서 강대국 1등 국가와 2등 국가의 싸움을 두기디데스의 함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킨들버거의 함정은 뭐냐? 킨들버거라는 사람이 2차 대전 후에 마샬 플랜을 입안한 사람입니다. 이 마샬 플랜이 소련을 극복하는데,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일본의 경제의 도전을 꺾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 수출 자율 규제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중국의 도전을 꺾기 위해서 첨단 기술 무역 규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도식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등국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과 일본을 대상으로 싸울 때 미국의 우방이었던 소련이 공산주의가 확산되면서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과거에 철천지 원수 같던 독일과 일본을 부흥시켜가지고 마샬 플랜으로 부흥시켜서 공산권을 협공하기 시작해서 공산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등과 3등이 힘을 합쳐서 2등과 싸우면 어떻게 되죠? 백전백승입니다. 이겨도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명명하는 미국의 1+3, 1-3 전략은 국제관계, 패권 질서상의 천재적인 전략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일본 경제가 너무너무 강해져가지고 동경도를 팔면 미국 전토를 사고도 남는다 할 시절이 있었죠. 플라자 합의 직전에. 그랬더니 일본이 한국과 대만의 기업을 키워가지고 일본 산업을 협공하기 시작했죠. 1등과 3등이 힘을 합치면 2등한테 무난하게 손쉽게 이길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도전을 받아서 미국이 경제적으로는 한국, 일본, 대만을 묶고 안보적으로는 나토를 묶어가지고 지금 중국을 협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패권, 이 미국의 패권 전략은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고 성공할 것이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세계 질서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우리는 3군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EU와 EU와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치열하게 경쟁했죠. 우리를 뒤쫓던 중국과 개발도상국과 또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중국은 인구가 14억이나 되고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발전해서 지금 2군 국가로 앞서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중국, EU, 일본 이게 우리가 볼 때 근공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적의 적은 동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앞서 있는 미국은 어떠냐? 우리로 볼 때는 원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경쟁하는 개도국 뒤에서 원자재를 공급하고 천연가스 이런 석유 에너지를 공급하는 러시아, 남미, 이거는 우리가 또 적의 적이니까 동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강소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필승 전략은 135 전략이다. 그래서 미국의 135 전략과 한국의 135 전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의 현재 강소국으로부터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으면 발전하는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135 전략, 한국의 135 전략, 강대국의 패권 전략과 강소국의 패권 전략이 지금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냐? 북극 항로를 기점으로 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가 녹아내리면서 만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북극 항로에 거점 항구를 유치할 수 있다면 우리 부산보다 훨씬 큰 상해, 닝보, 선전 이런 중국의 항구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만약에 거점 항구를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스페인 제국의 세비야,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영국의 런던의 뒤를 잇는 부울경, 제국의 심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부울경이 수도권을 능가하는 동아시아의 경제적 수도로 다시 발전할 수 있다. 이게 북극 항로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3대 기회를 보셨습니까? 첫 번째 기회, 한미 합종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야 된다. 근데 미국은 왜 한국과 협력하느냐? 미국은 1등 패권국으로서 2등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 한국과 협력한다. 이게 대한민국이 첫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뭐냐? 한러 협력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서 전쟁하면서 이제 유럽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중국을 미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핵전쟁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인구는 1억 4천만, 중국 인구는 14억. 그 중국 사람들이 다 걸어 들어오면 러시아가 중국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거기다가 일본과는 어떤 관계에 있냐? 지금도 북방 4개섬을 놓고 영토 분쟁하에 있습니다. 북방 4개섬뿐만이 아닙니다. 쿠릴열도 전태와 사할린 반도 남쪽을 놓고 뺏고 빼앗는 그런 과거의 원한이 지금도 서려 있고 앞으로도 언젠가 국경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과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러 협력이 러우 전쟁으로 의해서 촉발됐지만은 우리한테 찾아온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 첫 번째 기회와 두 번째 기회를 묶는 결정적인 기회가 뭐냐? 바로 북극 항로의 개통이고 거점 항구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한미러의 합종이라고 하는 원교, 한중일의 근공과 균형을 이루는 원교의 중심으로서 바로 북극 항로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찾아온 3대 기회입니다. 3대 기회. 자,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도전을 해야 되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꿈이 뭐냐? 여러분, 부울경의 거점 항구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북극 항로에 흘러가는 상권이 돼서 우리는 그 모든 혜택을 중국에 다 빼앗기고 말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점 항구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제국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북극 항로가 중요한지, 물론 북극 항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점 항구의 확보고, 그 거점 항구의 절대적인 가장 유리한 후보지가 부울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울경의 현재 모습이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부산을 버리고 있습니다.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부릅니다. 북쪽으로 포항, 울산, 창원, 마산,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수출 한국의 심장, 지금 녹슬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레거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고철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한 우리는 거점 항구를 받아올 수 없고 한미래의 합종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중국한테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체 단결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한반도 동남해안, 대한해협이 스쳐가는 이 지역에 거점 항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북극 항로 이 기회를 타서 우리
한반도 동남권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한반도 동남권이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려 수도를 따라서 동해안으로, 남해안으로, 서해안으로 우리가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 거점을 하나 유치할 수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의 거점 항구, 그게 바로 금융의 거점으로 발전한 싱가포르라면 대한해협에 우리가 새로운 싱가포르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령으로 넘어가 버린 홍콩과 마카오, 이와 똑같은 이 홍콩과 마카오를 한반도 남해안 다도해 어딘가 우리가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20세기 인간의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하는 여러분 두바이의 팜주메이라 인공섬 단지 보셨죠? 그 화려함, 그 엄청난 예산, 그 엄청난 위락단지, 쇼핑단지, 금융의 중심지로 커가고 있는 이 새로운 미래 신세계를 우리가 한반도 남단 3,000여 개의 다도해에다가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단언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인류 문명의 중심은 산업혁명 이래 유럽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가 유럽에 다 뭉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오면서 부의 중심이 미국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한반도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려볼 것 같으면 어디까지 동심원을 그리냐? 소위 사람들이 시차를 느끼지 않고 아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행기로 8시간 거리까지 동심원을 그려보면 그중에 한중일 세 나라가 있는데 한중일 세 나라의 국력을 합치면 지금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다가 인도가 지금 일본을 앞서서 중국에 필적할 정도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글로벌 사우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호주, 북쪽으로는 러시아. 그 중심에 한반도 남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대한민국이 육상 세력으로서 고구려 시절 강대국에서부터 통일신라와 조선을 거치면서 강소국으로 약소국으로 전락했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해양 세력으로서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한테 찾아오고 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족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정말 길게 말씀드리면 한나절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주어진 시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에필로그 말씀드리고 끝낼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들은 분들이 반응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고 정말 좋은데 우리같이 조그만 나라가 중국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중국 인구 14억인데 우리 5천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 사회의 법칙은 대자연의 섭리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자연의 법칙, 뉴턴의 가속도의 법칙에 의하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다. 우리가 질량이 중국의 10분의 1이면 가속도를 10배 이상 빨리 하면 중국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우린 이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의 보안 협력의 시효는 얼마냐? 앞으로 1년 이내에 거의 결정됩니다. 왜 1년이냐? 러시아가 전후 대불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석유와 가스 같은 무한한 자원을 장기 계약으로 팔아치우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1년, 길어도 2년이 되지 않는다. 이거 한번 중국으로 넘어가면 영원히 우리한테 안 옵니다. 이거 한번 일본으로 넘어가면 영원히 안 옵니다. 석유와 가스는 오늘 여기다 팔았다가 내일 저기 팔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프라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지게 되면 영원히 갖게 됩니다. 선승독식의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서둘러야 됩니다. 거기다가 한국과 미국은 어떠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플라자 합의 때 우리가 반사 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미국이 일본을 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살려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가 딱 꺾이고 나니까 미국이 일본을 우리보다 훨씬 우선하는 동맹으로 대우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이 반사 이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을 전후해서 앞뒤로 5년 이상 가지 않는다.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가 딱 꺾이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 이후에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한국보다 훨씬 우선한 동맹으로 대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러 보안 협력의 시효는 1년,
길어야 2년, 한미협력 보완의 시효는 앞으로 5년, 길어야 10년 이내 다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야 되고 대동단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부산, 울산 시장님, 경남지사님 세 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미래에 대한 비전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울경의 구체적인 협력 사례가 세상에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산포가 어디입니까? 임진왜란 때 왜군이 처음 상륙하지 한 곳이 아닙니까? 그렇죠.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적 재난을 맞이해서 우리나라는 동인과 서인이 협력하기보다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 일입니다. 역사적인 수치고 정말 그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얼마 시효가 남지 않은 대한민국, 한민족을 찾아온 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과연 부울경의 모든 지방정부가 일치 단결하고 있는가? 중앙정부와 힘을 합치고 있는가?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밖에는 없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 말씀드리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강대국을 더 강하게 만든 지도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스마르크를 제일 훌륭하게 제가 치는 이유는 약소국 독일을 강대국을 만든 나라 사람, 그리고 후진국 독일을 선진국 독일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비스마르크인데, 이 비스마르크의 명언 중에 명언이 뭐냐?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그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치는 것이 정치인의 진정한 책무다. 행운의 여신이 뭐죠? 북극 항로가 녹아내리고 거점 항구의 기회가 우리한테 오는 게 행운의 여신입니다. 다가왔을 때가 언제죠? 러시아가 동진하고 미국이 피보트 아시아로 오고 와서 근공의 대상만 있었던 동아시아에 원교의 대상이 생긴 게 바로 다가왔을 때입니다. 이 시효가 얼마라 그랬죠? 앞으로 짧으면 1년, 길면 5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운의 여신의 옷자락을 잡아채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 정치인의 임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지식인들의 임무다. 왜?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연안국의 지정학적 저주를 받은 그 아픈 역사를 우리가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되고 우리 자손들이 고통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정부가 지방정부답게 각 지역을 넘어서 연대와 협력으로 하나 되는 부울경의 미래를 곧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2025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